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6일 오전 9시부터 코로나19 국내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28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국내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가 27만 2천 명에 그쳐 3년 만에 30만 명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심각한 저출산은 사상 첫 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난해 인구가 3만 3천 명 줄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오는 6월까지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풀겠다는 발표 직후 영국에서 올여름 휴가철 항공권 예약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평일 항공권은 300%, 휴일 항공권 예약은 600% 급증했습니다. 고령화의 그늘, 치매는 아직 치료제가 없는 실정인데요. 국내 바이오 기업이 치매를 일으키는 RNA를 분해하는 방식의 치매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류진협 바이오 오케스트라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네, 오늘부터 사이언스 투데이 진행을 맡은 조혜진입니다.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정확하고 친절하게 과학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내 첫 백신 출하 현장을 찾아 정치가 과학을 덮을 수는 없다며 백신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를 멈춰달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을 찾아 이번에 출하되는 백신은 코로나19로부터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분들에게 접종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곳 공장에서는 닷새 동안 총 78만 명분, 157만 회분의 백신이 출하돼 전국 요양병원과 보건소 1,900개소에 전달됩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하루라도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을 반드시 성공하게 하겠다며 국민도 정부를 믿고 흔들림 없이 백신 접종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백신은 과학입니다. 백신은 정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백신에 대해서 정치화를 하려고 하는 일부의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백신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 유포된다든지 또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만들어서 국민들께 유포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로 다가왔습니다. 네, 백신을 맞을 때는 꽉 끼는 옷은 피하고 접종 후 1분 정도는 바로 일어나지 말고 앉아있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1차 접종 대상자부터 백신 접종 주의사항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달 접종이 시작되는 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8만 명분은 오는 26일부터 전국 요양병원 요양시설 5,800여 곳의 입소자 종사자 가운데 만 65세 미만이 대상인데요. 다음 날부터 접종이 진행되는 화이자 백신 5만 8,500명분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맞게 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이루는 성분에 대해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 이력이 있는 경우는 백신을 맞으면 안 됩니다. 임신부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만일 약이나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 백신 접종 때 알레르기 병력이 있으면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가벼운 감기 같은 증상이 있어도 백신 접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37.5도가 넘는 열이나 급성 병증이 있다면 접종을 당국과 조율해서 며칠 뒤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전 국민 접종이 이뤄진 뒤인 오는 11월 이후로 접종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도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완치 후 항체가 생겼다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백신 접종 전후 2주 동안은 다른 백신은 맞지 않는 게 권고되고요. 접종 후 7일 동안은 헌혈도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을 보면 적지 않은 접종자에게서 통증이나 부기, 발적 같은 국소 반응과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같은 전신 반응이 나타났는데요. 사실 이런 증상은 코로나뿐 아니라 모든 백신 접종 뒤 흔히 나타나는 반응인데 대부분 3일 이내 사라집니다. 아주 드물게 쇼크나 호흡곤란, 입술과 입안 부종을 동반한 아나필락시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화이자 백신은 100만 명당 11.1명, 모더나 백신은 100만 명당 2.5명의 발병률을 보였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발병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은 후 아나필락시스가 관찰된 21명 가운데 15명은 15분, 3명은 15분에서 30분 사이 증상을 보였고 치료제를 투여하면 바로 회복됐습니다. 전문가들은 333 원칙을 강조하는데요. 접종 뒤 30분 머물며 이상 반응 관찰하기, 귀가 후 3시간 주의 깊게 관찰하기, 3일 정도는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날 때 병원 진료받기, 이 같은 333 원칙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시가 26일부터 시내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독감 유행 시기 이전인 오는 10월 말까지 18세 이상, 서울 시민의 70% 이상인 약 606만 명에 대한 접종 완료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1단계 접종은 전체 대상자의 1.6%에 해당하는 9만 6천여 명이 대상으로 1차 접종은 다음 달까지, 2차 접종은 4, 5월까지 끝날 예정입니다. 시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400여 곳에 만 65세 미만 입원 입소자, 종사자 등 2만 2천여 명이 접종한 이후에는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코로나 대응 요원들이 접종합니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접종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의 30.5%인 185만 명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 조정안이 오는 26일 발표됩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다음 주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번 주 금요일 26일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적용 중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오는 28일 종료됩니다. 정부는 지난 2주간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거리두기 단계뿐만 아니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주요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윤 반장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확진자 추세를 보면 주말에는 검사량 감소에 따라 환자가 감소하고 주중에는 검사량 증가로 환자가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며 그런 패턴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역 단계 완화로 술집과 음식점 영업시간이 연장되면서 음주운전도 덩달아 늘어날 우려가 커졌습니다. 네, 경찰은 앞으로 한 달간 서울 전역에서 단속을 강화해 음주 교통사고 예방에 나섭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10시 서울 강남의 대로변. 음식점 영업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경찰이 음주 단속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차 안에서 알코올이 감지됐다는 경보음이 울립니다. 여기 내려보세요.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115%,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건너편 도로에서도 만취한 채로 고급 스포츠카를 몰던 여성이 단속에 딱 걸렸습니다. 됐습니다. 0.094 면허 취소 시. 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 경찰과 승강이를 벌이거나 거부를 하신다 그러면 저희들 그 절차를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서 3회 이상 진행을 할 거고요. 거기에서 불응하시면 저희들이 현행범 체포합니다. 아예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방역 단계가 완화된 직후엔 느슨해진 분위기 속에 음주운전이 더욱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방역 조치 완화를 전후로 최대 26.3%까지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음주운전자들이 크게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음주운전 사고의 폐해를 예방하고자 미연에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 음주 단속이 없을 거란 아니란 생각은 금물입니다. 경찰은 비접촉 음주 감지기 등을 활용해 앞으로 한 달간 서울 전역에서 불시 음주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오토바이와 자전거,
전동 킥보드 운전자 역시 예외 없이 음주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범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구상권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해 감염을 초래할 경우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 소송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협의체를 통해 실제 구상권 청구 사례를 분석하고 소송 과정의 문제점 등 실무적 조언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확진자의 동선이 자신과 겹치지는 않을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자체와 대학 연구팀이 이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무료로 보급한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날아오는 코로나19 안전 안내 문자. 자신이 사는 지역의 확진자 발생 현황을 알려주지만 동선까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매일 대중교통을 타고 직장과 음식점 등을 다닌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확진자가 다녔던 이런 길을 모르니까 이제 좀 그런데 시청에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해요. 경로가 겹칠 수도 있으니까. 경기도와 서울대 연구팀이 개발한 코로나19 접촉 위험 알림 서비스 앱. 확진자와 스마트폰 소유자의 동선을 자동으로 비교해 겹치는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동선 비교 기간은 2주로 동선이 10분 이상 겹치는지 바로 찾아냅니다. 차세대 첨단 암호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폰 소유자의 위치 정보가 유출되지 않습니다. 제 스마트폰에 보관되고 있는 암호 키가 노출되지 않는 한 이것은 이제 수학적으로 완전하게 보호되는 암호 기술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됐는지 신속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공개 동선 정보들을 활용해서 다른 민간 기업이라든가 개인들이 그 코로나를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앱을 만드는 데까지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무료로 쓸 수 있는 이 앱은 효과에 따라 전국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앞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에서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자 관리 강화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우리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전까지는 외국인 입국자만 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 했습니다. PCR 음성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되고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14일 동안 격리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가 27만 2천 명에 그쳐 불과 3년 만에 30만 명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심각한 저출산은 사상 첫 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난해 인구가 3만 3천 명 줄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영향으로 혼인 건수 감소율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는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급격한 저출산은 지난해 출생아 수를 20만 명대로 끌어내렸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27만 2,400명에 그쳤습니다. 2000년 64만 명이던 한 해 출생아 수는 2002년 이후 15년 동안 40만 명대를 유지하다 2017년 30만 명대로 떨어졌고 불과 3년 만에 20만 명대로 하락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전년보다 0.08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합계 출산율보다 한참 뒤집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75명으로 곤두박질하며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0.7명대에 진입했습니다. 37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았으며 1명 미만을 기록한 국가도 한국뿐이었습니다. 30대 초반과 20대 후반의 출산율이 많이 감소한 가운데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출산율이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첫째는 14,000명, 둘째는 13,000명이 감소했고 결혼 후 2년 이내 출생아 수는 11,000명이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혼인 건수는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10.3%가 줄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30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60대 남자의 사망률이 여자보다 2.7배 높았고 월별 사망자 수는 1월이 가장 많았습니다. 급격한 저출산과 사망자가 늘면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를 뺀 자연 감소는 마이너스 3만 3천 명이었습니다. 기록적인 저출산의 코로나19 영향으로 혼인 감소까지 겹치며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현상이 올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 물량과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정도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물량 지수는 1년 전보다 8% 올라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15.6%, 전기장비 17.8%, 자동차 등 운송장비는 25.8%나 올랐습니다. 1월 수출 금액 지수도 1년 전에 비해 11.4% 높아 3개월째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1월 수입 물량 지수와 수입 금액 지수도 1년 전보다 각각 8.2%, 4.3% 올랐습니다. 김영환 한은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관련 산업의 수요가 커지고 주요 국가의 경제활동도 재개되면서 반도체, 휴대전화 등 컴퓨터 전자기기와 운송장비 수출이 늘고 관련 부품 수입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날 주문한 상품을 새벽에 배송해주는 새벽 배송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 불만도 적지 않다는 소비자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배송 지연 피해가 있었지만 6개 가운데 5개 업체가 보상 기준을 따로 마련해 놓지도 않았고 상품 정보 제공도 미흡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 장보기가 생활화하면서 새벽 배송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전날 자정까지 주문하면 새벽 6시에서 7시 전에 배송오는 새벽 배송의 주요 고객은 장보기 쉽지 않은 맞벌이 부부들입니다. 보통 고기나 채소 같은 신선식품이 도착하면 냉장고에 넣어놓고 출근하는 만큼 새벽 배송은 정시 배송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관련 피해 유형을 집계했더니 배송이 늦기와 피해봤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 2년간 새벽 배송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접수된 건만 144건이었는데 출근 뒤에야 상품이 도착했다는 등의 배송 지연 피해가 25%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 8시쯤에 도착을 해서 아침 준비를 못하고 제가 다른 데 가서 새벽에 슈퍼마켓 가서 구매해서 문제는 피해가 발생해도 배상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소비자원이 새벽 배송을 하는 주요 6개 업체 이용 약관을 봤는데 5개 업체가 배송 시한 초과 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배송 지연이 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주문한 고기가 살코기 대신 지방이 너무 많은 상품이 왔거나 달걀이 전부 깨져 있었는데도 교환을 거절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상품 표시 정보도 미흡해 유통기한이나 제조 연월일 등을 제대로 표시한 상품이 조사 대상의 40%에 그쳤습니다. 새벽 배송 상위 3개 업체 가운데선 소비자들은 쿠팡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고 쓱닷컴과 마켓컬리 순이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증가하며 다시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상황에 반전을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네, 오늘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가 다시 400명대로 올라왔습니다. 최근 한 달을 살펴보면 적게는 300명에서 많게는 600명까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경향성을 보면 설 연휴 직후에 600명대를 보였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예.
이때랑 비교하면 현재는 300~400명대의 규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소 안정된 양상은 보이고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한 달 동안 신규 확진자 규모가 300명에서 600명 사이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최소 규모로 보이고 있는 300명대도 실제로는 사실상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방역에 허점이 있다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다음 주면 초중고랑 대학교가 일제히 개학을 하게 됩니다. 뭐 일정 부분 온라인하고 대면을 병행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상황하고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위험도 여전히 해외 상황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국내로 유입돼서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정부는 이번 주말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연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현 상황은 여전히 위험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인 방역이든 방역 당국의 방역 조치든 간에 방역이 느슨해지면 언제든지 크게 확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은 지난 3차, 그러니까 아직 현재 진행형이긴 합니다만 3차 유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던 시기에 비해서는 방역 단계나 방역 조치가 완화된 면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까지 완화가 하게 되면 아니면 해제가 되게 되면 그만큼 실제로 모임 등이 상당히 많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다시 신규 확진자 규모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크게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5인 이상 사적 금지 모임 금지 조치는 이제 유지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유지해야 되느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안정적으로 200명대 안쪽으로는 들어와야지만 이러한 부분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규 확진자 규모가 200명대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만이라도 이 조치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군요. 자, 이제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접종 대상자들은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요. 백신을 맞기 전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일단 백신 접종자가 주의할 부분은 접종 전하고 접종 후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접종 전에 특히 유의하실 부분은 물론 접종 전에 의료진과 문진이나 예진 등을 충분히 하는 걸로 지금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페니실린 계열의 항생제 등처럼 약물에 대해서 중증 알러지 반응을 경험했던 분들은 접종 전에 의료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접종 후에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은 기본적으로 접종 후 30분 동안 한 15분에서 30분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30분 정도는 접종 의료기관에서 대기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귀가 후거든요. 예. 그러니까 귀가 후에 특히 3시간 정도까지는 본인이 이상 반응이 있는지를 좀 셀프 모니터링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도 짧게는 수일 또는 길게는 일주일 정도는 평소와 다른 어떤 이상 반응, 몸에 이상 반응이 있는지를 잘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백신 접종 후의 대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이번 1분기에 접종을 하게 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화이자 백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백신의 이상 반응의 종류나 정도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맞았을 때 접종 부위가 붓거나 통증이 있는 국소 부위의 이상 반응이 있고요. 그리고 피로감이라든가 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림프절이 붓는다거나 메스껍다거나 이런 전신성 이상 반응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현재까지 알려진 거는 대부분의 이상 반응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면 보통은 수일 내에 호전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일부의 경우에는 또 다소 심각한 이상 반응으로도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심해지면 반드시 의료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문제는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시간대인 밤에 이상 반응이 심각해지면 만일 집안에 가족이 있다면 당연히 가족에게 먼저 알려야 되겠고요. 그래서 야간 진료 의료기관으로 바로 가셔야 되고 만약에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119에 연락을 취하셔서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먼저 접종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판단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배경에는 이번에 화이자 백신에 대한 1차 검증 자문단 회의에서 만 16세 이상 접종 가능한 걸로 권고를 하였거든요. 예.
이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의 고령자들도 접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앞으로 자문단 회의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지난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최종 점검에 의해서 결론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접종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다른 플랫폼의 백신보다는 약간 이상 반응이 좀 더 심한 걸로는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수일 내에 보통은 다 회복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일단은 접종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독감 백신이라든가 기타 다른 백신을 접종받은 다음에 이상 반응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심각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접종 전에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화이자 백신 접종 후에 사망 사례가 발생했던 해외 사례의 경우에는 일단 현재까지 결론은 백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라고 결론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중증의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을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종 점검 회의에 좀 이런 코멘트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동안 효능 논란이 일었던 러시아 백신, 이 러시아 백신이 국내에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재 해외 백신 물량 확보를 봤을 때 러시아 백신 도입 필요할까요? 글쎄요, 현재 확보한 물량이 7,900만 명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이 정도 물량이면 굳이 러시아 백신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 이제 막연한 불신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예. 물론 최근 임상 결과가 비교적 좋은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개발됐을 초창기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러시아 백신까지 도입을 해야 되느냐, 이제 현재 물량이 어느 정도는 확보됐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러시아 백신에 대한 검토, 그러니까 이거는 도입 여부랑 상관없이 일단 검토는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물량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부는 11월 집단 면역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집단 면역이 형성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만족돼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집단 면역 형성 조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받느냐겠죠. 그래서 2차 접종까지 완료된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의 한 20-30% 정도만 접종이 진행되더라도 일정 부분 효과는 보이기 시작할 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러한 효과는 접종률이 증가하면서 더 크게 나타날 거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집단 면역은 적어도 70% 이상은 접종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 국민에 가까운 비율이 접종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 월요일 오는 6월까지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모두 해제하는 로드맵을 발표한 직후 영국에서 해외 항공권 예약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네, 올 여름에는 해외여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22일 비필수적인 해외여행이 5월 17일까지는 불가능하며 해외여행 재개 관련 계획을 4월 12일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a wretched year will give way to a spring and a summer that will be very different and incomparably better than the picture we see around us today. 존슨 총리의 발표 이후 영국인들 사이에서는 올여름 해외여행이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권 예약에 불이 붙었습니다. 미국 CNBC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의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인 이지젯은 존슨 총리의 발표 후 수시간 동안 영국 내에서 항공권 예약이 337% 급증했습니다. 휴일 패키지 항공권 예약은 630% 폭증했습니다. 독일계 기업인 TUI도 존슨 총리의 발표 후 예약이 500% 급증했습니다. 이지젯은 항공권 예약에서 가장 인기 있는 행선지는 그리스, 스페인, 터키, 그리고 포르투갈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또 가장 인기 있는 해외여행 시기는 8월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요한 룬드그렌 이지제 최고 경영자는 성명에서 예약 급증은 영국 소비자들이 여행을 재개할 계획이라는 정부로부터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에 가장 앞서고 있는 이스라엘이 남은 백신 물량을 다른 나라에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백신 공급이 예루살렘 대사관 유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백신이 외교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금까지 전 국민의 절반가량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전체 인구 930만 명의 48%에 해당하는 446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인원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07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립구급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접종에 더욱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מגן דוד אדום עורך מבצע גדול מאוד של חיסונים ברחבי הארץ ובעצם פורס ניידות בכל רחבי הארץ על מנת לחסן את כלל האוכלוסייה. 이스라엘 총리실은 자국의 접종이 마무리되면 백신 보유량 가운데 일부를 팔레스타인과 다른 몇몇 나라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수천 회 분량이 요르단강 서안으로 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신 제공 대상 국가로는 온두라스와 체코, 과테말라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백신 제공이 이들 세 나라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유치하는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들 세 나라 모두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을 이전한 예루살렘에 대사관 설치 의향을 보였던 국가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백신이 정치 외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백신 분배 프로젝트 코백스를 통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나오면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WHO는 현지 시간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지의 빈국 등 92개국 시민에게 과실 책임을 따지지 않고 보상하는 펀드 프로그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상 대상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코백스를 통해 공급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가 부작용에 시달린 사람들입니다. WHO는 빠르고 공정하며 투명한 절차를 거쳐 보상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코백스를 통한 코로나19 백신에 추가금을 부과해 이 펀드에 자본을 조달할 예정이며 코백스 클레임스 홈페이지에서 내달 31일부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오는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미국이 대부분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19 대응을 더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기원 조사팀은 중국의 우한 첫 환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이 곧 시작이 되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치매는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간 치료제 개발이 진행됐지만 아직 치료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뇌에서 치매를 일으키는 RNA를 분해하는 방식의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오케스트라의 류진협 대표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항상 저희가 처음에 드리는 그 질문인데요. 바이오 오케스트라 어떤 의미인가요? 네, 보시다시피 바이오와 오케스트라의 합성어이고요. 저희는 이 신약 개발 과정을 연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연주를 성공적으로 완료함에 있어서 각 전문가분들의 각 기술들을 융합하거나 그렇게 조화하는 그런 과정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회사명을 바이오 오케스트라라고 만들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들어가기 전에 여담이지만 이 오케스트라는 클래식이잖아요. 개인적으로 클래식도 좀 좋아하시나요? 클래식은 좋아합니다만 다룰 수 있는 악기는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 볼게요. 바이오 네. 오케스트라 보유한 기술 중에 이 RNA 기술이 있어요. 네. 근데 좀 용어가 어렵거든요. 네. 이 RNA는 무엇인지 그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RNA는 세포 속의 핵 속에 존재하는 이제 DNA 유전 정보를 복사한 복사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사 유전 물질로서 결국에는 생명 현상 유지를 하는 단백질을 생성하는 데 이제 설명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 RNA를 조절하는 것은 단백질 생성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럼으로써 세포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이렇듯 RNA를 조절하는 것은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접근으로서 저희 바이오 오케스트라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RNA가 이 단백질, 그러니까 DNA에서 출발해서 RNA가 자꾸 단백질로 가는 그 중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그런 설명을 해주셨고, 이 RNA와 관련해서 2016년에 미국 FDA가 세계 최초로 이 RNA 치료제를 승인을 했어요. 네. 그리고 2년 뒤 2018년에 이 RNA 간섭 치료제를 또 승인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RNA가 치료제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원래 유전 물질의 그거였었는데, 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보시는 건가요? 일단 2016년도 스핀라자라는 척수성 근위축증을 치료하는 RNA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2018년도 트랜스사이레틴 유래 아밀로이드증이라는 질병을 치료하는 RNA 치료제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두 질병 다 유전 질환이고요. 유전 질환이라 하면 이제 DNA, 즉 유전 정보의 뮤테이션, 돌연 변이가 있는 케이스인데 그 돌연 변이를 복사한 RNA 유전 물질이 사실은 잘못된 유전 정보를 복사한 것이고 그 유전 정보들이 단백질로 생성이 될 때 잘못된 단백질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예. 결국에는 그 중간에 있는 그 복사된 RNA 물질을 조절을 하는 기전이 이제 FDA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이 RNA 치료제는 기존에 치료하지 못한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예. 이제 이런 치료하지 못하는 유전자를 포함해서 표적 유전자를 특이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타겟함으로써 이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특정 질병 경로를 타겟함으로써 질병을 억제 또는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밀의학 기술을 제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제 RNA가 왜 치료제로서 주목받는지 그 네. 이유까지 설명을 해줬는데 네. 그래서 이 바이오 오케스트라는 RNA를 이용해서 치매 치료제 개발에 나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치매 치료제 이 바이오 오케스트라의 RNA 치매 치료제는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건가요? 네, 결국에는 RNA 치료제이기 때문에 정밀의학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게 바이오 오케스트라의 접근 방법이고요. 예. 첫 번째로 저희가 한 일은 치매 환자의 뇌조직과 그리고 척수액 그리고 침, 혈액에서 어떤 RNA 조각을 발견을 하였고 그 RNA 조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조사를 해본 결과 치매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병증 그리고 타우 병증, 신경염증을 동시에 일으킨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즉 그 말은 우리가 이 RNA 조각을 침묵을 시키게 되면 분해를 시키게 되면 아밀로이드 병증과 타우 병증과 신경 병증이 동시에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실제로 동물 모델에서 그 효능을 증명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은 사람에게 약물을 투여하기 직전 단계인 원숭이 반복 독성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근데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 진단 보조 키트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기존 치매 진단과 비교하면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먼저 진단 보조 키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엑소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는 그 자기 세포 상태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엑소좀이라는 물질을 분비를 합니다. 엑소좀은 나노 스케일의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뇌세포 역시 자기가 아프다, 자기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엑소점을 통해서 분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엑소점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뇌혈관 장벽을 자유롭게 통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이나 침이나 척수액에서 그 엑소점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엑소좀을 분석을 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뇌의 상태를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는 그 엑소좀 안에 있는 RNA 조각을 분석하는 기술로서 뇌 안에 많이 증가되어 있는 RNA를 말초 조직에서 검출하는 것을 성공을 했고, 특히 이 진단키트는 이제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RNA 조각은, 우리가 발견한 RNA 조각은 아밀로이드 베타 병증과 타우 병증, 신경염증을 동시에 일으킨다고 저희가 발견했기 때문에 말초 조직에서 검출된 그 RNA, 많은 양의 RNA는 그 환자의 뇌 속에 말씀드렸던 3가지 병증이 일어나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첫 번째 프로젝트인 아밀로이드 베타 뇌사진이 있는 환자들의 혈액과 침에서 RNA 조각을 분석을 해보았을 때 90% 이상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고요. 그래서 이 진단키트는 의료진들에게는 알츠하이머 병이 걸린 사람을 스크리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하고, 저희의 치료제는 이 RNA 조각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사람만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환자 선별에도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약물을, 우리의 약물을 처리를 했을 때 이 RNA 조각이 분해가 되어 버리면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모니터링 기능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보조 진단 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단 키트의 이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그래서 이 치매 이제 진단 키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이제 조기에 그 환자를 잡느냐 이거잖아요. 어느 정도 조기에 환자를 검출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희가 지금 환자 샘플을 뭐 수백 명 이상 이제 늘려가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는 단계를 보면은 무증상, 그리고 경증, 중증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보통 이제 무증상 사람의 뇌에서도 이미 독성 물질은 쌓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 그것을 지금까지는 검출하지 못했어요. 저희 키트를 이용했을 때는 무증상 사람의 뇌에 쌓여 있는 독성 물질까지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저희가 얻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무증상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또 잡아낼 수 있다. 조기에도 진단이 가능하다. 뭐 이런 설명을 들었고요. 지금 이제 그 치매 그 치료제하고 진단 키트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임상 단계랄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임상에 진입을 한 상황이고요. 치료제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 투여하기 직전의 대동물 독성 반복 시험을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022년도에는 첫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 건전한 바이오 생태계 그 조성에 대한 어떤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바이오 클러스터 또는 생태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여러 형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스턴에 있는 랩 센트럴이라든지 한국형 랩 센트럴 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바이오 벤처 동이라든지 이제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클러스터를 이루는 각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시스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그런 클러스터를 형성을 하게 되면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 또는 국내 인재 분들이 자연스럽게 영입이 될 것이고, 그 뒤에는 이제 좋은 자본들이 따라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기업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장을 했을 때 또다시 스핀아웃을 한 기업을 탄생을 시키거나 아니면 자본을 투자해서 창업을 하거나 이제 그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랩 센트럴 그런 퍼실리티나 아니면은 글로벌 인재, 국내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나 그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지원을 좀 해주시면 바이오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굉장히 다른 선진국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그런 혜택을 많이 받았고요. 그렇군요. 자,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주는 무서운 질병이죠. 바이오 오케스트라의 기술이 치매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바이오 오케스트라 류진엽 대표,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YTN 사이언스 과학뉴스팀이 과학기술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과학기술단체 촌연합회에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과총은 56회 정기총회를 온라인으로 열어 코로나19 극복과 학술활동 강화 등의 새해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 과학 대중화와 기술 발전, 연합회 발전에 기여한 YTN 과학뉴스팀을 비롯한 회원 6명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국제연구팀이 한국형 인공태양 K-스타를 활용해 핵융합의 오랜 난제를 풀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 국제공동연구팀은 핵융합 반응에 필수적인 초고온 플라스마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자기섬 현상의 원인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플라스마 주변에 난류가 넓게 퍼지거나 핵융합로 안에 생긴 자기력선이 서로 결합하면서 자기섬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자기섬 현상을 억제하는 연구를 통해 안정적인 초고온 플라스마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번 손상되면 쉽게 회복되지 않는 척수를 줄기세포로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예일대 의대 연구팀은 척수 부상 환자 13명의 자가골수에서 줄기세포를 얻어 배양한 뒤 정맥주사로 투여한 결과 13명 가운데 12명에서 신경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척수 손상 등급이 가장 심각한 A등급 환자 6명 가운데 3명은 B등급으로, 2명은 C등급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척수 손상 등급이 B등급이었던 2명은 각각 C 또는 D등급으로 개선됐고 C등급이던 5명은 D등급으로 개선됐다고 말했습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간접 흡연에 노출된 청소년은 혈압 상승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뉴욕 몬테피오레 메디컬 센터 연구팀이 청소년 8,5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혈압이 전 단계 고혈압 수준으로 상승할 위험이 2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간접 흡연에 노출된 청소년 역시 혈압 상승 위험이 50%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청소년기에 혈압이 상승하면 성인이 됐을 때 고혈압이 생길 위험이 증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수축기 혈압을 기준으로 120mmHg 이하를 정상 혈압, 129mmHg 이하를 전 단계 고혈압, 130mmHg 이상을 고혈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한다고 알려진 독성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규명됐습니다. 미 보스턴 의대 연구팀은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접히며 독성을 띠는 단백질로 변할 때 T1A1 단백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현미경 관찰 결과 타우 단백질이 T1A1 단백질 속에서 방울을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 독성을 띤 작은 단백질로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억제하는 약물을 개발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연구팀은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민도 국내에 입국할 때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네, PCR 음성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되고 또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14일 동안 격리될 수 있습니다. 국내 입국 계획이 있는 분들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